늙은이가 돈만 쌓아놓으면 뭐해? 그 한마디가 제 69년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밤 11시 23분 복도에 선 채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서 흘러나왔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 3억짜리 자산으로 분류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40년간 은행에서 횡령범을 잡아온 제가 이제 제 아들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영석입니다. 올해 69, YB은행에서 40년을 근무한 후 작년에 명예퇴직했습니다. 마지막 직책은 강남구 역삼동 지점장이었고 제 평생의 신념은 숫자 속에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은퇴 후 6개월째 저는 외아들 민준이네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42로 YB금융그룹 계열 자산운용사 과장이고 며느리 수정이는 39의 전업주부입니다. 처음 몇 달은 평온했습니다. 아침 신문, 점심 산책, 저녁엔 손자 숙제. 아내가 5년 전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주 전부터 묘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제 앞에서는 웃지만 제가 방에 들어가면 목소리를 낮춰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40년간 금융사기를 적발해온 직업병일까요? 아니면 제 안에 새겨진 트라우마의 신호였을까요? 그리고 3일 전 오후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회사에 간 사이 화장실 가려다 서재를 지나쳤습니다. 반쯤 열린 문 너머로 책상 위 통장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은 이미 40년간 훈련된 스캐너였습니다. 통장 표지의 색, 펼쳐진 숫자들이 0.5초 만에 제 망막에 각인됐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입금 2억 원, 대성투자. 출금 2억 원 현금 인출. 입금 2억 원 최민준. 같은 날에 3번의 2억 원 거래. 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이건 40년간 제가 본 분식 계좌의 전형이었습니다. 횡령범들이 회사 돈을 빼돌릴 때 쓰는 수법. 2억을 입금받고 즉시 인출하고 다시 자기 이름으로 입금해서 마치 합법적으로 자기 돈이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아니야, 설마. 제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 패턴이야. 아니야,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저는 통장을 원래 자리에 놓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억 원의 3회 입출금, 최소 6억 규모의 자금 흐름. 민준이 연봉 9천만 원. 갑자기 2억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 자금일 가능성이 85%, 불법 대출일 가능성이 10%, 기타 5%,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반, 화장실을 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부 감사가 다음 달이래. 시간이 없어. 민준이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해야지. 아버님 병원 언제 모시고 갈 거야? 이번 주 금요일로 예약했어. 그런데 정말 치매로 진단 나올까? 요즘 건망증 심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 의사들은 가족말 믿을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멀쩡하신데 멀쩡한 게 뭐 어떻다고. 우리 빚이 3억 5천이야. 다음 달 감사 나오면 당신 횡령으로 걸려. 그럼 우리 다 끝나는 거야. 횡령. 40년간 제가 적발하고 조사하고 고발했던 그 단어가
제 아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아버님이 그 돈 가지고 뭐 하시겠어? 늙은이가 돈만 쌓아놓으면 뭐 하냐고.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한데 치매 진단서 나오면 바로 후견인 신청하자. 3억이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 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늙은이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마치 제 존재 전체를 40년간 쌓아온 모든 가치를 하나의 쓸모없는 범주로 환원시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은퇴식 때 받은 황금 열쇠 모양 기념패를 꺼냈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문구가 가로등 불빛 아래 빛났습니다. 정직은 가장 오래가는 투자입니다. 최영석 지점장님께. 저는 그 기념패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각성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늙은이라고 불렀습니다. 쓸모없이 돈만 쌓아둔 존재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늙은이가 40년간 무엇을 해왔는지, 수천 명의 횡령범을 어떻게 잡아왔는지, 단 0.001%의 오차도 놓치지 않는 눈을 가졌는지,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혼잣말처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놈들 봐라. 아버지를 숫자로 봤구나. 그럼 이제 나도 숫자로 너희를 계산해 줄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대신 40년간 했던 것처럼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계좌, 거래 내역, 시간대별 패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아들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택할 것인가. 새벽 4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둘 다 구하려면 제가 먼저 치매 노인이 돼야 한다고. 그들이 원하는 늙은이를 연기해주면서 동시에 40년 경력을 총동원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면도를 하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69세 남자, 은발, 금태 안경,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두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는 건망증 심한 노인, 안으로는 40년 경력의 추적자가 될 겁니다. 아침 식탁에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응. 아, 그래. 잘 잤다. 저는 일부러 1초 늦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질문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처럼. 며느리 수정이가 커피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짜 아세요? 걔 날짜. 11월 아니, 10월인가? 11월 5일이에요, 아버님. 수정이의 눈빛에서 미묘한 만족감이 스쳤습니다. 마치 증상이 진행되고 있군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11월 5일 화요일 아침 기온 12도, 환율 1330원, 코스피 2456.23포인트, 숫자를 기억하는 건 제 본능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출근하고 수정이가 장 보러 나간 오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준이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 대출 서류, 주식계좌,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오래된 스마트폰으로요. 아들은 제가 사진 찍을 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작년에 손자가 가르쳐줬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부터 분석했습니다. 9월 지출 850만 원, 10월 지출 1200만 원, 수입 대비 과소비 패턴,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대부분 수정이 소비였습니다. 다음은 대출 서류, 제1금융권 대출 1억 2천, 제2금융권 대출 8천만 원,
캐피탈 대출 5천만 원, 총 2억 5천만 원. 하지만 며느리가 말한 건 3억 5천이었습니다. 나머지 1억은 어디서 빌렸을까요? 저는 서랍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펼쳐보니 대부업체 차용증이었습니다. 금액 1억 원 이자, 월 5%, 담보 없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월 5%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자입니다. 민준이 월급이 새우 600만 원인데 이자만 내기도 벅찬 액수였습니다. 왜 이런 고리사채까지 썼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컴퓨터 못 다룬다고 생각하지만 40년간 은행 전산 시스템을 다뤄온 제게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비밀번호는 금방 풀렸습니다.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너무 뻔했습니다. 인터넷 뱅킹 접속 기록을 확인했을 때 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5일 2억 원이라는 거액이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주식회사 대성투자라는 곳에서 그리고 정확히 2시간 후 그 돈이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또 1시간 후 같은 금액이 민준이 이름으로 다시 입금됐습니다. 40년 경력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분식이야. 회사 돈을 자기 돈으로 만드는 수법이야.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5일 후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제 머릿속 계산기가 자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월 5천, 원금 1억이면 월 5% 이자. 이건 대부업체구나. 고리사채였습니다. 제 아들이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벌렸던 겁니다. 또 5일 후 3천만 원이 또 빠져나갔습니다. 용도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빚을 갚으려다 또 빚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넌 지금 익사하고 있구나. 숫자라는 바다에서. 그리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고 있어. 그때 제 눈에 이메일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팀에서 보낸 내부 감사 일정표였습니다. 각 부서는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부 감사를 대비하여 모든 거래 내역과 회계 장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규모 거래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1월 5일이니까 제 손가락이 자동으로 계산했습니다. 30일. 민준이에게 남은 시간은 정확히 30일이었습니다. 30일 후에 감사가 들어오면 2억 원 횡령이 들통납니다. 그럼 민준이는 형사 고발당하고 재판받고 감옥에 갑니다. 30일. 제게 아들을 구할 시간이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보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40년간 저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봤습니다. 횡령범이 발각되기 직전 패닉에 빠진 모습을. 어떤 이는 도망쳤고 어떤 이는 자살을 시도했고 어떤 이는 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범죄자가 낯선 고객이 아니라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수백 번 봤습니다. 처음엔 달콤한 제안으로 시작합니다. 이 상품에 투자하면 연 30% 수익 보장이에요. 사람들은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착각하죠. 그리고 처음 몇 달은 정말 돈이 들어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구나. 내가 드디어 기회를 잡았구나. 하지만 그건 미끼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집니다. 투자회사는 연락 두절, 돈은 증발. 패닉에 빠진 사람은 다급해집니다. 회사 돈을 잠깐만 빌리자. 곧 갚을 수 있어.
하지만 빌린 돈으로 또 투자하고 또 잃습니다. 구멍은 점점 커지고 출구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부 감사, 발각, 경찰 조사,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민준이는 지금 네 번째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입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엔 다섯 번째 단계,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30일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아들을 구하되 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정의를 실현하되 사랑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40년간 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 인생 마지막 프로젝트, 아들을 구하는 프로젝트. 그날 저녁 저는 후배 박재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재윤이는 제가 은행에서 마지막 5년간 함께 일한 후배로 지금도 같은 지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윤아, 나야.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있어. 재윤아, 내가 좀 부탁할 게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Y비자 산운용 쪽에 아는 사람 있니? 내부 감사 일정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을까? Y비자 산운용이요? 아, 거기 대학 동기가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재윤이는 눈치가 빠른 친구였습니다. 선배님, 혹시 민준이 형이랑 관련된 건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재윤아, 사실은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들의 통장, 횡령 의심, 며느리의 계획. 재윤이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제가 동기한테 은밀히 알아볼게요. 그리고 선배님, 혹시 법적 대응도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아니야. 일단 정확한 상황부터 파악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40년 경력을 총동원한 아버지의 마지막 조사가 말이죠. 하지만 이번 조사는 달랐습니다. 대상이 범죄자가 아니라 제 아들이었고,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구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범죄자를 잡을 때 했던 것처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잡는 게 아니라 구하는 거였으니까요. 먼저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민준이의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3억 5천만 원. 제 평생 저축 3억으로는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빼돌린 돈은 2억. 그리고 내부 감사까지 남은 시간은 딱 30일. 이 모든 걸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통장 사본을 사진으로 찍고 대화를 녹음하고 이메일을 백업했습니다. 마치 형사처럼, 아니 아버지처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제가 치매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여주면서 진짜 계획을 숨기는 거죠. 병원에 가서 일부러 검사를 틀리고 건망증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엔 민준이와 단둘이 마주 앉아야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선택해. 계속 도망칠 거냐? 아니면 정면으로 맞설 거냐? 동시에 회사 감사팀과 접촉해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자수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 협상하고, 제가 2억을 변제하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 며느리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수정이는 민준이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답이었습니다. 냉정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준이가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죠. 하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조건을 걸 겁니다.
정직하게 살 것, 책임질 것,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 것. 저는 노트를 덮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널 가르칠 거야. 실패해도 괜찮지만 도망치면 안 된다고. 넘어져도 괜찮지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40년간 숫자로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구원이었으니까요. 금요일 아침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우는 척도 했습니다. 아버님, 단추가 잘못됐어요. 며느리 수정이가 다시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이 읽혔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가는 거 아시죠? 병원. 아, 그래. 검진 받으러 가는 거지? 네,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간단한 검사가 아니라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한 정밀 검사라는 것을요. 서울대 병원 신경과 담당 의사는 50대 중반의 여자분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신경과 전문의 이수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럼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저는 1초 정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2024년 11월 5일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병원입니다. 서울대 병원. 정답을 말하되 확신 없이 답하는 연기였습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100, 93, 86, 79, 아니 78?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단어 3개를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기억해 주세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 이어서 더 복잡한 검사들이 진행됐습니다. 도형 그리기, 시계 그리기, 이야기 듣고 기억하기. 저는 의도적으로 70% 정도만 맞췄습니다. 정상과 경도 인지장애의 경계선에 서도록. 30분 후 검사가 끝났습니다. 의사가 민준이와 수정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지만 진료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 대화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들, 검사 결과. 아버님이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수정이의 목소리에 약간의 흥분이 섞였습니다. 그럼 치매인 건가요?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럼 혼자 재산 관리하시기 어려운 건가요?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판단 능력이 있으시지만 가족이 함께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료실에서 나온 민준이와 수정이의 표정은 미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저희가 아버님 통장 같은 거 관리해드리면 안 될까요? 혹시 깜빡하셔서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그 순간 뒷좌석 거울로 수정이와 민준이가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계획도 정확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재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알아봤어요. 뭐라던? Y비자 산운용 내부 감사가 12월 5일 확정이래요. 그리고 이미 민준이 형 팀이 예비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비 조사 대상? 네. 작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건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재윤아. 그럼 민준이가 선배님, 최악의 경우 형사고발까지 갈 수 있어요. 증거만 나온다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일. 민준이에게 남은 시간은 정확히 30일이었습니다. 재윤아,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혹시 Y비자 산운용 감사팀장 연락처 알 수 있을까?
감사팀장요? 선배님, 뭐 하시려고요? 나한테 계획이 있어. 재윤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선배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마. 40년을 이 일 했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40년간 배운 걸 이제 너한테 쓸 시간이다. 너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동시에 정의도 실현하는 방법.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지막 계산이다. 다음 날 오후 수정이가 나갔을 때 민준이의 서재로 갔습니다. 이번엔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책장 뒤, 책상 서랍 밑바닥, 옷장 구석구석.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옷장 제일 깊숙한 곳, 낡은 박스 안에서 5년 전 날짜의 편지였습니다. 수정이가 민준이에게 쓴 편지. 민준 오빠, 우리 결혼하면 강남에서 살고 싶어요. 오빠 아버지가 은행 지점장이시잖아요. 그럼 돈 많으시겠네요. 오빠는 효자니까 나중에 다 물려받을 거고, 우리 꼭 행복하게 살아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수정이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렸던 겁니다. 민준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은행 지점장의 아들이라는 스펙을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민준이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아내를 위해, 아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준아, 넌 피해자야.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해. 내가 선택한 여자가 잘못됐지만 그 선택을 한 건 너였어. 이제 아버지가 그 선택의 결과를 정리해 줄게. 저는 편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 시간입니다. 월요일 아침,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수정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은행 같이 가시죠? 통장 정리 좀 하고요. 은행, 왜? 요즘 금융사기가 많다잖아요. 안전하게 관리하려고요. 저는 순한 양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본격적으로 내 돈을 노리기 시작했어. 은행에 도착하자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저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창구에서 처리할게요. 뭘 처리하는데? 아버님 통장이랑 비밀번호 변경하고 제 이름으로 부계좌 만들려고요. 그래야 제가 관리하기 쉽잖아요.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최영석 선배님 아니세요? 뒤돌아보니 후배 재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재윤아, 선배님, 여기 웬일이세요? 아, 연우님도 오셨네요. 수정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요즘 금융사기가 많은데 혹시 통장 관련해서 뭔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 그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배님은 저희 은행 전설이시잖아요. VIP 고객이세요. 재윤이는 저를 VIP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수정이는 어쩔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선배님, 최근에 계좌 이상 거래 신고가 많아졌어요. 가족분이 어르신 통장을 함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권장하는 게 통장 명의인이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재윤이는 의미심장하게 수정이를 봤습니다. 연우님, 혹시 어르신 통장에 부계좌 만들려고 하셨어요? 아, 그게 아버님이 깜빡하실까봐. 괜찮습니다. 선배님, 저희가 안심 통장 서비스 해드릴게요. 이건 명의자의 직접 방문 없이는 절대 출금이 안 되는 통장이에요.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수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필요까지야. 연우님, 요즘 통계 보면요. 노인분들 재산 피해가 대부분 가족에 의한 거래요. 물론 며느님은 아니시겠지만 안전장치는 있어야죠. 재윤이는 제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선배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선배님 통장은 선배님만 건드릴 수 있어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3억이 완벽하게 보호됐습니다.
수정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정이가 핸드폰으로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보였습니다. 계획에 차질 생김 빨리 와. 저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재윤아, 고맙다. 정확한 타이밍이었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정이가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은행에서 아버님 통장 잠가버렸어. 이제 아버님이 직접 방문 안 하면 돈 못 빼게 됐다고. 민준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그럼 어떡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후견인 신청 빨리 해야겠어. 저는 방에서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점점 더 깊이 빠지고 있구나. 그날 밤 민준이가 제 방에 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무슨 얘기? 아버지,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병원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말인데, 법적으로 제가 아버지 재산 관리하는 후견인이 되면 어떨까요? 저는 민준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불안, 죄책감,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후견인. 네, 그냥 서류상으로만요. 아버지한테 뭐 하려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거예요. 저는 1초, 2초, 3초를 세며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바보로 보이니?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아버지 무슨... 40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어. 후견인 신청이 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나도 알아. 민준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내가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내 동의 없이도. 그게 목적이지? 아, 아니에요. 아버지,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저는 서랍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계좌에 2억 원 입출금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이 역시 3번 입출금. 전형적인 분식 계좌야. 내가 40년 동안 몇백 번 본 패턴이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사 돈을 잠깐 빌렸어요.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투자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메우려고 했는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는 민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아들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민준아, 일어나라. 아버지, 일어나서 앉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봐. 거짓말 하나 없이. 민준이는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민준이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2년 전 수정이가 지인의 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연 30% 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에도 민준이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가 계속 조르고 친구들이 다 돈 벌고 있다고 하니까 결국 1억을 넣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30%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착각했습니다. 이거 진짜구나. 그래서 더 큰 돈을 넣었습니다. 대출받아서 회사 돈까지 빌려서 총 3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투자 회사가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대표는 해외로 도주했고 투자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회사 돈 2억을 메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부업체까지. 하지만 이자만 월 700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았습니다. 그때 수정이가 제안했습니다. 시아버지 돈 쓰면 되잖아. 그건 안 돼! 그럼 당신 감옥 가게 되는데 우리 애는 어떡하고?
민준이는 고민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그리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가져가기로 말이에요. 민준이의 고백이 끝나고 방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범죄자가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횡령범이야. 알고 있니? 네, 다음 달 5일에 내부감사 나오면 너는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 그럼 최소 징역 3년이야. 민준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와줄게.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수정이랑 이혼해라. 이혼이요.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수정이랑 이혼해야 해요? 저는 서랍에서 5년 전 편지를 꺼냈습니다. 수정이가 민준이에게 쓴 그 편지. 이걸 읽어봐. 민준이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수정이는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어. 널 사랑한 게 아니야. 은행 지점장 아들이라는 스펙을 사랑한 거지. 아버지. 그래도 민준아, 정신 차려. 누가 널 이 지경까지 몰고 왔어? 투자하라고 조른 게 누구야? 내 돈 쓰자고 한 게 누구고?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둘째 조건. 회사에 자수해라. 자수요. 그래. 내가 2억을 변제할게. 대신 너는 자수하고 회사랑 합의해. 그럼 집행유예 받을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전과자가 전과자가 되는 게 싫으면 지금 이대로 감옥 가든지.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셋째, 수정이랑 이혼하고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 작은 회사라도 취직하고 빚 갚고 새 인생 살아. 민준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3일. 3일 후까지 결정 안 하면 나는 손 뗀다. 그날 밤 저는 수정이가 민준이에게 뭐라고 말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밤 11시경 거실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이혼? 미쳤어? 수정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수정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린 처음부터. 처음부터 뭐? 난 당신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그럼 이 편지는 뭐야? 민준이가 편지를 내밀자 수정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그때 어렸을 때 쓴 거잖아. 어렸을 때 28살에 여보, 지금 우리가 싸울 때야? 아버님이 돈 준다잖아. 그냥 받고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아버지가 조건을 달았어. 이혼하고 자수하고 새로 시작하라고. 다수? 미쳤어? 그럼 우린 끝장이야. 당신 전과자 되면 우리 애는 어떡하고? 우리 애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 없이. 수정이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최민준, 정신 차려. 지금 아버지가 당신 조종하고 있는 거야.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힘쓰려는 거라고. 늙은이라는 단어. 또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날 구하시려는 거야. 너랑은 다르게. 뭐? 넌 처음부터 아버지 돈이 목적이었어. 그걸 난 이제야 알았어. 그래. 맞아. 돈이 목적이었어. 근데 뭐 어때? 난 당신한테 좋은 아내였잖아. 좋은 아내가 남편 횡령시켜.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당신이 약해서 그런 거지. 그 순간 탁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가 수정이를 때린 걸까요? 아니면 뭔가를 집어던진 걸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하자. 내일, 당장. 뭐라고? 난 아버지 말씀대로 할 거야. 자수하고, 이혼하고, 다시 시작할 거야. 너 없이. 최민준, 후회할 거야.
이미 충분히 후회하고 있어. 널 만난 걸. 수정이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 너머로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잘했다. 내가 처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제 방에 왔습니다. 아버지, 결심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말이냐? 네. 수정이랑 이혼하고 회사에 자수하겠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아, 힘들 거야. 알아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날 오후 저는 재윤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재윤아, YB 자산운용 감사팀장 연락처 있지? 네, 있어요. 연결해 줄 수 있어? 선배님, 뭐 하시려고요? 내 아들이 자수할 거야. 그 전에 협상을 좀 하려고. 재윤이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이게 최선이야. 다음 날 저는 YB 자산운용 감사팀장 김동현 씨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최영석 선배님이시군요. 소문 들었습니다. YB은행의 전설이라고. 과찬이십니다. 오늘 뵙는 건 제 아들 때문입니다. 최민준 과장 말씀이신가요? 네. 제 아들이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김동현 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나신 건가요? 네. 제게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제 아들이 내일 자수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횡령액 2억 원을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대신 회사 측에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형사 고발 대신 합의로 말입니다. 김동현 팀장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횡령은 범죄입니다. 압니다. 그래서 자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악인이 아닙니다. 약했을 뿐이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김동현 팀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2억 전액 변제, 자진 사퇴, 그리고 업계 연구 퇴출. 이 조건이면 형사 고발은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선배님, 네. 이렇게 큰 돈을 한순간에 날리시는 건데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거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은행에 가서 2억을 인출했습니다. 40년간 모은 3억 중 2억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1억.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내일 아침 9시에 회사 가서 감사팀장한테 자수해. 네, 알겠어요. 아버지, 그리고 명심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정장을 입고 회사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민준아, 힘내라. 오전 10시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자수했습니다. 감사팀에서 조사 중입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잘했다. 기다릴게. 하지만 수정이는 달랐습니다. 민준이가 자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폭발했습니다. 미쳤어? 진짜 자수했어? 이제 우린 끝났어. 수정아, 이게 맞는 거야. 맞긴 뭐가 맞아? 당신 이제 무직자야. 전과자라고. 우리 애는 어떡할 건데? 애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이? 뭘로? 돈도 없는데? 그때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정아, 수정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다 아버님 때문이에요. 왜 괜히 끼어드셨어요?
내 아들이니까. 아버님이 돈만 주셨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수정이 내가 민준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뭐라고요? 저는 5년 전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봐라. 수정이는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오래전 일이잖아요. 오래전이든 최근이든 너의 본심은 변하지 않았어. 수정이, 너는 민준이가 아니라 돈을 사랑했어. 그래요. 맞아요. 돈이 중요해요. 사랑만으로 어떻게 살아요? 사랑만으로는 못 살아도 돈만으로는 더 못 사는 거야. 웃기지 마세요. 아버님도 평생 돈 모으고 사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삶이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도 평생 돈을 모았어. 하지만 부정직하게 모은 적은 없다. 그게 차이야. 그래서 뭐요? 지금 아들 인생 망쳤잖아요. 망친 게 아니라 바로잡은 거야. 수정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이 뭔데 우리 인생을 바로잡아요? 늙은이 주제. 또 나왔습니다. 늙은이. 저는 그 단어가 더 이상 제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정아, 그래. 난 늙은이가 맞아. 너보다 40년을 더 살았어. 그 40년이 가르쳐 준 게 있단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웃기지 마세요. 그럼 그 중요한 걸로 손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럴 거다. 저는 서랍에서 남은 1억 원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 돈으로 민준이랑 생활하며 손자 키울 거야. 수정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할 거예요. 당신네가 가진 거 절반은 내 거예요. 그렇게 해라. 변호사 선임해. 재판하면 어차피 수정이 내가 불리할 텐데. 뭐라고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민준이한테 투자 강요한 거, 내 돈 쓰자고 한 거 다 녹음했어. 그리고 5년 전 편지도 있고. 이거면 재판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범죄를 기획했다는 걸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 수정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하고 나가거라. 위자료도 안 줄 거다. 넌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일주일 후 이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수정이는 위자료 없이 양육권도 포기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형사 고발은 없었지만 업계에서 영구 퇴출됐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작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알고 있어.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어.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잘못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너한테 정직을 가르쳤어. 하지만 사랑을 가르치지는 못했지.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나는 인생을 숫자로만 살았어. 감정은 변수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너한테도 정직하게 살아라. 원칙을 지켜라만 말했어. 하지만 실패해도 괜찮아. 널 사랑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실패가 두려웠던 거야. 아버지를 실망시킬까봐. 그래서 거짓말하고 숨기고 결국 범죄까지 저지른 거지. 아버지, 제 잘못이에요. 우리 둘 다 잘못이야. 저는 민준이를 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안아봤습니다. 민준아,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나는 더 이상 숫자로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완벽하려고 하지 마. 우린 둘 다 불완전한 사람이야. 그래도 괜찮아. 민준이가 제 어깨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작은 중소기업에 격리로 취직했습니다. 월급 350만 원.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6시에 정확히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는 손자와 공원에 가고 밤에는 저와 바둑을 뒀습니다. 아버지,
저 이 일이 좋아요. 돈은 적지만 마음이 편해요. 저는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게 정직의 값이야. 하지만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수정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습니다. 최민준 씨가 결혼 생활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의 50%를 청구합니다. 민준이는 황당해했습니다. 제가 뭘 취득했다고요? 빚만 3억 5천인데 그리고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2억 원도 혼인 중 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 최민준 씨에게 2억 원을 준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건 민준 씨 재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그건 증여가 아니라 변제입니다. 제 아들이 횡령한 돈을 제가 대신 갚은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원고 김수정 씨입니다. 저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5년 전 편지, 투자 강요 녹음, 제 재산을 노린 대화 녹음. 수정이의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했습니다. 원고 김수정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 중 발생한 부채 3억 5천만 원 중 50%인 1억 7,500만 원을 변제하시오. 수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돈이 없어요. 그건 원고의 문제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수정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당신은 제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그 값을 치르세요. 하지만 그리고 손자는 당신 못 봐요. 양육권 포기했으니까요. 수정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법원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수정이한테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도 한때 제 아내였는데 민준아, 연민과 정의는 다른 거야. 수정이는 값을 치러야 해. 그게 공정한 거야. 너는 값을 쳤어. 자수하고 직장 잃고 이혼했지. 수정이도 똑같이 치러야 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맞아요. 석 달 후 저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금융사기 예방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첫 강의 날 30명의 노인분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간 은행에서 일한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횡령범이 됐던 이야기,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렸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아들을 구했는지.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의 재산을 노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대응하세요. 사랑과 원칙 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들이 제 돈을 자꾸 달라고 해요. 왜 필요한지 물어보셨어요? 빚을 갚아야 한대요. 할머니, 빚의 원인이 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직접 갚아주지 마시고 상환 계획을 세우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아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을까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40년간 쌓은 지식이 이제 진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6개월 후 민준이가 승진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그는 격리팀장이 됐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장님이 그러시는데요. 뭐라고? 저보고 정직하다고, 정확하다고, 믿을 수 있다고. 잘했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가 한 거야. 내가 바뀐 거지. 민준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정직이 뭔지,
정직은 숫자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맞아. 내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민준이네 집을 나와서 아버지, 왜 나가세요?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민준아, 너는 이제 내 가족을 돌봐야 해?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하고. 하지만 괜찮아. 나는 혼자가 편해.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민준이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8평짜리, 월세 50만 원. 남은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와 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월 180만 원 정도.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민준이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할아버지, 우리 지우 왔구나. 손자 지우는 이제 7살입니다. 엄마 없이 자라지만 밝고 건강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왜? 친구 도와줬다고요. 잘했네. 우리 지우 착하구나. 민준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밥. 아버지, 드세요. 고맙다.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편한 침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 응? 저 다음 달에 또 승진한대요. 정말. 대리에서 과장으로? 네. 사장님이 저보고 회사의 미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잘하고 있어.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저 1년 전에는 죽을 뻔했어요. 응? 수정이랑 살 때요. 매일 밤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생각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아. 하지만 아버지가 구해줬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살고 싶어요. 지우랑 함께. 그래. 잘 살아야지. 그날 밤 민준이가 돌아가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기념패를 꺼내봤습니다. 정직은 가장 오래가는 투자입니다. 그 문구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40년간 저는 이 문구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이해합니다. 정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직은 관계입니다. 정직하게 대면하고, 정직하게 사랑하고, 정직하게 용서하는 것. 그게 진짜 정직입니다. 1년이 더 지나고 저는 조용히 계산해 봤습니다. 4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3억 원. 그중 2억을 민준이를 위해 썼습니다. 40년 저축의 3분의 2가 1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은행원으로서 계산하면 이건 최악의 투자였습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66%, 원금 손실 2억 원, 회수 가능성 제로. 하지만 아버지로서 계산하면 달랐습니다. 1년 전 저는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횡령범으로, 정가자로, 인생의 낙오자로,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으로. 하지만 지금 제 아들은 살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밤에는 지우를 안고 잠듭니다. 2억으로 산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미래였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한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이런 거래를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인생 장부에서는 이걸 투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수익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숫자로는 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이것이 제 70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다는 것.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저는 통장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간 저는 수익률로 성공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짜 수익률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성공은 계좌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2억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넘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수학입니다. 은행의 계산기로는 풀 수 없는. 마지막으로 저는 기념패 뒷면에 새로운 문구를 펜으로 썼습니다. 정직은 숫자가 아닌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패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정직은 제 안에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늙은이가 돈만 쌓아놓으면 뭐하냐고?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사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합니다. 그게 돈의 진짜 가치입니다. 그게 정직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게 인생의 진짜 수익률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날 것이고 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투자입니다. 가장 오래가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